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뉴욕 유명 방송국의 한 기자는 급하게 직장 상사의 부름으로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데요. 그녀는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심지어 그 속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충격적인 비밀까지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특별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애비게일 브라운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애비라고 부르죠. ABC 뉴스에서 일하는 기자예요.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보스턴의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보스턴 국립도서관의 사서세요.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보스턴 엘리트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다음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상사인 마이클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애비, 아시아 특별 취재 해볼 생각 있나?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주로 미국 국내 사회 문제나 교육 관련 기사를 써왔거든요. 게다가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죠. 하지만 마이클의 다음 말에 제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역사학을 전공했으니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관점이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잘 모르는 분야의 취재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비, 내 꼼꼼함은 장점이지만 때론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자료 조사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중국을 주목했어요. 세계 최대 인구,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자료들은 뭔가 숨기는 게 많아 보였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동생 앞에서 과자를 몰래 먹던 것처럼요. 통계 자료는 믿기 어려웠고 정부 발표는 너무 과장된 것 같았죠. 현지 언론인들의 증언은 정부 발표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평소 역사적 인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고 점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시아 하면 떠올리는 신비주의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현대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사무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애비, 정신이 있는 거야? 하필 한국이라니. 선배 기자들이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라며 만류했죠. 특히 일본 특파원을 했던 톰은 아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차라리 일본을 취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전 이상하게도 그의 제안이 탐탁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란 저는 일본의 역사가 썩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역사 서적들에서 본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제게 큰 불편함을 주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 혁신과 문화적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성이 돋보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처럼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결국 전 마이클에게 한국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엔 놀란 듯 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완벽주의자 애비답게 또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다리던 것처럼요.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해봐. 라고 응원해 주셨고 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한국 관련 책들을 모두 빌려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주신 책들 중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기존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는 걸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애비, 넌 너무 욕심이 많아.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욕심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 욕심이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특별했던 공간이죠.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는 이곳에서 전 세계 문자와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났어요.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세계의 문자 체계라는 책이었는데 그 안에서 한글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죠. 어릴 때는 그냥 지나쳤던 페이지들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실 저희 가족에겐 비밀스러운 아픔이 있어요. 제 남동생 맥스가 난독증을 앓고 있거든요. 보스턴의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도서관, 사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한동안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백성들이 그를 몰라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마치 저희 가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 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도 그날 밤 오랜만에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지식의 민주화. 그게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전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제 놀이터처럼 여겼어요.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특히 다른 나라의 문자와 역사를 다룬 책들을 읽을 때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신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역사학과에 진학했을 때도 가장 기뻐하셨어요. 지식은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해.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세종대왕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과학기술의 발전, 음악의 발전, 의학의 발전까지. 정말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통치자들과 견줄만 했어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업적들은 저조차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일본 특파원 출신인 톰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일본의 그늘 아래 있는 더 작은 나라야. 라고 말했죠. 그의 말에 전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 성격이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이라는 건 회사에서도 유명해요. 기사 하나를 쓰더라도 수십 번씩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반복하는 편이죠. 동료들은 그런 제 성격 때문에 이번 취재도 망설였다고 해요. 애비는 너무 꼼꼼해서 아시아같이 복잡한 지역은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성격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대왕도 모든 일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제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번 취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책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제 삶이 이번 취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역사에 대한 관심, 도서관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 심지어 제 까다로운 성격까지도요. 동생 맥스가 제 방에 찾아와서는 누나, 꼭 좋은 이야기 가지고 와. 라고 말해줬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은 동생이었는데 괜스레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제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해요.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특종감을 만난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거든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입국장에서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다국어로 친절하게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는 최첨단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은 제가 묵었던 5성급 호텔보다도 깨끗했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국립박물관의 김민석 큐레이터였어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죠. 톰이 일본에서 겪었다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했어요. 도로 위의 모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냉난방 시설, 횡단보도의 디지털 신호등, 도로 위의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시의 청결함이었어요. 보스턴에서 자란 저로서는 도시의 청결도에 까다로운 편인데 서울은 그런 제 기준을 헐어넘었죠. 우와, 이렇게 큰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죠? 제 질문에 김 큐레이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애비. 국립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전시실에 들어서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치국이라는 기구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원통형 도구처럼 보였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도구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으로 발전시켰다니. 저도 모르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쳤죠. 김 큐레이터는 제 반응이 재미있었나 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해시계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여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는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2간지 동물 그림을 활용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계속 생각났던 건 실리콘밸리였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 경험이나 직관적 디자인 같은 개념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실현되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특히 모든 과학기구들이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진정한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해가 저물 무렵 박물관 카페에서 김 큐레이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은 훨씬 더 놀라워요. 그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LED 전광판들과 첨단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기와 지붕이 살짝살짝 보였거든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자이크 같았어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김 큐레이터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 어머니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가 발견한 이야기들이 너무 놀라워요. 세종대왕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죠. 바로 다음 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어제 박물관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건 박지원 교수님이었어요. 한글과 AI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구 결과들이
아마 애비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 말씀에 전 피식 웃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심이었더라고요. 교수님은 먼저 컴퓨터 화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가 AI로 처리되는 과정이 표시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한글로 된 텍스트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묻자 교수님은 활짝 웃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한글은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 체계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와 닮아 있죠. 더 놀라운 건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동생 맥스가 떠올랐어요. 맥스는 어릴 때부터 난독증으로 고생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책을 좋아하는데 유독 맥스만 책과 거리가 멀었죠. 하버드 출신 의사인 아버지와 도서관 사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아이가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건 우리 가족에겐 큰 아픔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적 체계성이에요.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자음과 모음의 결합 규칙도 철저히 과학적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AI가 한글을 학습할 때 오류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연구 결과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보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들은 울면서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맥스가 어렸을 때 책을 읽으려 애쓰다가 좌절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맥스가 한글을 먼저 배웠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뇌 영상 촬영 결과였어요. 한글을 배운 후 아이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이 관찰됐다고 해요. 마치 뇌 속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한 거예요.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보낸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AI 기업들도 한글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실제로 자폐 아동 교육 현장도 방문했어요. 한 아이가 태블릿으로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세종대왕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 그 꿈이 이렇게 현대에까지 이어질 줄은 아마 세종대왕님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디지털 변환 과정이었어요. 다른 문자들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한글은 그 기하학적 구조 덕분에 거의 완벽하게 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폰트 디자이너들은 이걸 한글의 마법이라고 부른다네요. 연구소의 마지막 일정으로 AI 번역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했는데 여기서도 한글의 강점이 드러났어요. 한글로 된 텍스트의 번역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동생 맥스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오늘 본 것들, 특히 한글이 어떻게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었죠. 맥스의 답장은 짧았어요. 누나, 나도 한글 배우고 싶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우리를 더 차갑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은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만나면서도 그 본질인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가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제 기사의 첫 문장을 썼어요. 600년 전 한 왕이 꿈꾼 평등한 세상이 AI 시대에 새롭게 꽃피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달리 제 마음속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어요. 지금까지는 서구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미래의 열쇠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득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건네주신 행운의 동전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출국하기 전에 이걸 주시며 말씀하셨죠. 때론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울 수 있단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과거의 지혜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세종대왕님의 꿈이 AI 시대의 새로운 의미로 부활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AI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처음 맛보는 한식이었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연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걱정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AI를 인간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죠. 그의 말에서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한강변을 거닐면서 연구원들은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해줬어요. 한글을 활용한 감정인식 AI, 한글로 시를 쓰는 AI, 심지어 한글을 활용한 음악 작곡 AI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글 AI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그가 처음으로 쓴 엄마라는 글자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맥스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맥스는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을까? 지금도 기억나요. 맥스가 처음으로 맘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맥스의 독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었죠. 선생님께 여쭤보니 한글 AI 학습 프로그램은 각 아이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요. 아이들마다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배우죠. AI는 그걸 이해하고 적응해요. 마치 세종대왕님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철학이 AI를 만나 진화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어요. 옆자리에 한 여학생이 제게 한글로 쓴 편지를 건넸는데 비록 읽을 순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선생님이 번역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선생님처럼 저도 나중에 외국인한테 한글 가르쳐주고 싶어요. 오후에는 서울대 언어학과의 다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글과 뇌과학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죠. 한글은 뇌의 언어 중추를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문자예요. 특히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문자 체계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였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다른 문자를 배우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보세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워요. 교수님이 가리키신 화면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된 뇌 스캔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동안에는 뇌의 여러 영역이 균형 있게 활성화돼요. 이건 다른 문자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즉시 맥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맥스,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평소 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동생은 제 이야기에 굉장한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AI와 얼마나 잘 맞는지 설명했을 때는 처음으로 언어에 대한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한 스타트업 대표와 만났어요. 그녀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프로그래밍도 결국은 의사소통이에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프로그래밍에 적용하면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코딩이 가능하죠. 특히 그녀가 들려준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을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실제 성능을 보여주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글 박물관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큐레이터는 세종대왕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셨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셨죠. 박물관의 한 전시실에는
한글 창제 과정의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완벽한 조화예요. 저녁에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아버지께 긴 이메일을 썼어요. 의사인 아버지는 특히 한글과 뇌과학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애비, 내가 발견한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구나.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글로 된 텍스트를 AI가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놀랍게도 AI는 한글의 리듬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변환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차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이 보여주는 것처럼 과학적 원리와 인간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고 해요.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꿈꾼 평등한 세상이 AI 시대에 새로운 의미로 부활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특히 일본 특파원 출신인 톰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애비, 내가 보내준 원고를 봤어. 마이클 국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흥분이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문화 소개 기사가 아니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구나. 사실 원고를 쓰는 내내 저는 굉장한 부담을 느꼈어요. 완벽주의적인 제 성격상 이 놀라운 발견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거든요. 특히 세종대왕의 혁신성과 현대기술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죠. 원고의 첫 문장을 쓸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미래의 열쇠는 의외로 60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제 기사가 ABC 뉴스의 특별 다큐멘터리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제가 촬영해온 영상들과 인터뷰 자료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나 봐요. 이건 단순한 르포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통찰을 담고 있어. 프로듀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더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제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여러 기술 기업들에서 연락이 왔죠. 특히 AI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 거기 있었다니. 어제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시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기사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죠.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야, 애비. 그리고 맥스 얘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맥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보고 난 후 스스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맥스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누나, 나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어. 어머니는 도서관에 한글 관련 섹션을 새로 만들기로 하셨대요. 내 기사를 읽고 나서 이게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건 정말 언어 이상의 무언가였죠. 지난주에는 하버드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윌슨 교수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죠. 애비, 내가 발견한 이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나누면 좋겠어. 다음 달에 있을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한 문화 소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그들만의 정체성과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세계 각국의 혁신 사례를 취재하는 시리즈물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한국이에요. 특히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기술과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지금도 제 책상 한켠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치국이 모형이 놓여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떠올라요.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혁신의 본질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발견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제 책상에는 다음 취재를 위한 자료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서울의 그 눈부신 야경과 그 속에 숨겨진 600년의 지혜를요. 그리고 확신해요.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